서울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꺾였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서울 아파트가 다시 장기적인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급락을 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서울 아파트 드디어 꺾였다.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나오고 다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8월이 상토였다.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첫 하락 전망된다. 하락했다가 아니고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죠.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보여주는 거. 근데 한국감정원에서 보여주는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이 될 것 같다. 9월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꺾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뉴스를 퍼나르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근데 그 와중에 어제는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값 30주째 올라 상승폭이 0.11%로 소폭 확대가 되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상승폭이 슬슬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관련 뉴스가 훨씬 많죠. 14건으로. 어디는 올랐다 그러고 어디는 내렸다 그러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은 이 통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올랐다 내렸다라는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올랐다 그러고 무엇을 보고 내렸다 그럽니까? 우리 집이 올랐으면 오른 거고 우리 집이 내렸으면 내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전체 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뭔가 올랐다 내렸다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수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실거래 지수가 있고 표본 통계가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가 되는 거고 KB부동산에 따르면 그러면 KB에서 만드는 아파트 가격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표본 통계라고 하고요. 이게 좀 와닿지 않아. 느낌이 좀 안 와. 그래서 만든 게 실거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몇 프로 안 올랐다 그래갖고 말 많았잖아요. 그때 많이 안 올랐다고 나왔던 게 표본 통계인데 이 표본 통계라는 게 안 와닿기 때문에 실거래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실거래 지수도 뭐냐면 우리가 실거래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걸 기준으로 만드는 건데 사실 저는 요거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체감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본 통계는 매주 나오는데 실거래 가격 지수는 모든 거래가 집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거래는 잘 아시겠지만 한 달 뒤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8월 데이터가 전부 집계가 되려고 그러면 9월 30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계되는데 한 달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2달 지나야 실거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문에서는 표본 통계를 많이 퍼나르긴 한데 안 와닿고 표본 통계는 시차가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지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정치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잠정치는 뭐냐면 자, 한 2달 지나서 확정치가 나오던데 그럼 지금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8월달 확정치는 나왔어요. 근데 9월달 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9월이 지난 지도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 9월이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니까 잠정치라는 걸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9월에 거래된 거를 10월 초 기준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직 데이터가 다 모이진 않았지만 9월에 잠정적으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서울이 하락 전환했다라는 건 뭐냐면 표본 통계로는 더 올랐는데 이 실거래 가격 지수 9월 잠정치가 하락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 잠정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다 안 모인 상태에서 집계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안 모였지만 흐름을 알고 싶어서 잠정치를 발표한다 그러는데 자 보시면 오렌지색이 잠정치고요. 그 위에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확정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잠정치는 좀 낮게 나오고 확정치는 높게 나온다는 거죠. 9월달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9월달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47이 나왔는데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항상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거든요. 확정치는. 그래서 플러스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9월달에 거래가 된 것들이 10월달까지 집계가 되는데 9월 초에 거래된 거하고 9월 말에 거래된 거하고 두 개가 있겠죠. 보통 이제 잠정치에 들어가는 건 9월 초에 거래된 게 많이 들어가겠죠. 9월 초에 거래가 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면
9월 말이 되면 더 올라서 거래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입장에서도 뭐냐면 실거래 가격을 등록을 할 때 있잖아요. 비싼 게 거래된 거를 먼저 등록을 하면은 주인들이 물건을 안 내놓고 호가를 올려버려요. 안 그래도 매수자들이 싼 것만 찾는데 비싼 게 실거래됐다고 올려버리면 매수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주인들은 호가를 더 올려버려가지고 중개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실거래 신고를 중개사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높게 거래된 거를 천천히 등록하는 경향도 있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보통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항상 높게 나와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래프로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확정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너무 떨어졌지 않냐. 마이너스 0.47인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잠정치하고 확정치하고 평균적으로 올해 2024년의 차이가 0.59 정도 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0.59. 이 차이가 0.59.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 0.47이니까 평균적으로 0.59를 더하면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잠정치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집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물론 떨어질 확률도 있죠. 확률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낮더라. 그래서 이런 게 좀 답답해가지고 망고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지난 실거래 대비로 해서 한 달 전 거래, 세 달 전 거래 대비해서 이번에 거래된 게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걸 만들었는데 자, 거기 보면 9월이 여기 9월인데요. 자, 9월치는 100.5% 그러니까 지난달에 거래된 거에 비해서 0.5% 올라서 거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실거래 지수하고 부합을 하더라. 그럼 결국 뭐냐면 9월도 플러스로 끝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치가 0.47이 났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고 대출 규제도 많고 해가지고 뭐 잠정치도 빠졌다 그러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뭐 집은 안 사나?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나?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는 게 뭐예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게 있죠. CSI라고 그러는데 질문을 하는 거죠. 1년 뒤에 집값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주택 가격 전망을 보면 올해 1월에 90이었는데 지금 119에 119.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집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2010년 10월, 그러니까 2010년 10월이면 불처럼 타올 때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값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내년에 집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만 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또 심리가 있죠. 주간으로 나오는 거. KB국민은행에 중개사분들이 제휴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설문을 하는 거죠. 매주 설문을 해서 매수 문의가 많습니까? 매도 문의가 많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매도 문의가 많으면 내려가는 거고 매수 문의가 많으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대출 규제 이후로 이게 쭉 빠지다가 이제 빠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예 밑으로 꼬꾸라지면 장기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추세선안에 노느냐 안 노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최저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단 하단 연기로 보면은 이게 아직도 하단까지는 안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거 가지고 요거 내려왔다고 또 급락할 거다. 그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통계를 장기간 봤으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을 거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심리는 아직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데 무슨 심리가 그렇게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봐야 돼. 이게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계열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잖아, 여기 이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수준. 근데 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010년부터 11년도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1년, 12년은 여기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서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2011년, 12년에 장기 하락할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기서 지지가 됐어요. 몇 번 지지가 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서 아까 추세를 뚫고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올 거냐 안 올 거냐 온다고 해서 여기서 반등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여기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주춤하긴 하지만 심리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내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고 매수 매도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야 집값이 떨어지나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6,000건 거래되다가 3,000건 거래되면 반토막 난 거 아니냐. 집값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2,000건 되고 3,000건 되니까 10년 평균이 5,800건인데 아직 몰아서 택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막대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고 이 실선이 뭐냐면 이 실선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예요. 실거래 지수. 그럼 떨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거래량이 얼마 정도 돼야 떨어지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장기 시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졌던 구간은 여기랑 여기거든요. 이 세 구간에서 거래량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졌던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1,0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좀 좋게 봐가지고 막 떨어지기 시작하던 이런 시점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는 거래량이 좀 많았는데 그 거래량이 보시면 2,000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2,000건. 여기가 2,000건인데 여기 2,000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9월달 그러면 실거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이미 많이 줄긴 했지만 2,000건이 넘었고 지금 2,600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3,000건이 조금 안 될 정도로 거래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어느 수준이냐면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9월달 거래는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하락하던 구간의 평균 거래량보다도 3배 높은 상태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최고 거래량보다도 1,000건이 많은 상태인데 이게 급락으로 가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급락하던 시절에는 주인들이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역전세가 나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역전세가 끝났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전세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기가 남아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역전세가 나겠지만 다 대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역전세가 올해 여름에 다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요.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더욱이 지금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려고 상급지로 가려고 갈아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집을 팔아서 더 비싼 곳을 사는데 우리 집을 싸게 팔아가지고 더 비싼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동하는 걸 늦추거나 포기하지 내 집을 그렇다고 싸게 팔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팔고 전세로 가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집값이 하락하던 시절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 온다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좋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조정이 올 확률도 낮지만 조정이 온다고 해도 그 폭이 적을 것이니까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현명한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